안녕하세요.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응급학교실 교수 오재혁입니다. 오늘은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을 대비하기 위해 2022년 응급처치 문항 중 기본 심폐소생법에 대한 이론 강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2020년 발표된 최신 한국 심폐소생술 지침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 한국 심폐소생술 지침은 대한응급학회지에 작년에 출판이 됐고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으셔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동일한 심폐소생술 지침이 대한응급학회 영문학술지인 Clinical and Experimental Emergency Medicine에도 영문으로 출판되어 있으며 퍼브메드에서 검색하셔서 다운로드 받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질병관리청과 대한심폐소생협회에서 발간한 2020년 한국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 보고서를 대한심폐소생협회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 심폐소생법은 과거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 중 오스키 항목의 하나로 별도 평가가 되었었으나 2020년 국시연에서 오스키와 CPX를 통합하면서 응급처치라는 문항에 포함되는 기본 진료술기의 하나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응급처치 문항은 병원 내 성인 심장정지 시나리오를 다루고 있으며 이 시나리오에는 과거 별도로 독립평가되었던 오스키 항목 3가지인 기본 심폐소생법, 심장전기충격요법, 기관삭감법 등 이 3가지 기본 진료술기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3가지 오스키 항목을 동시에 평가하는 문항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중앙대학교 의과대학에서 만든 응급처치 문항은 병원 내 성인 심장정지 시나리오를 이용하며 중앙대병원 중앙관 10층 병동에서 회진을 돌던 중 의식이 없는 환자를 발견하는 상황에서 시작하도록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총 평가 시간은 12분으로 국시원에서 시행하는 시간과 동일합니다. 작년에 국시원에서 공개된 실기시험장 세팅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준화 간호사 1명과 도우미 1명이 포함되며 시나리오를 진행할 때 간호사와 대화를 통해 응급처치 상황을 진행하고 문제의 지시사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도우미에게 보조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실 수 있듯이 가상심정지 환자로 마네킹을 활용하고 있고 이 마네킹에게 기본 심폐소생법과 심장전기충격요법을 시행하며 우측에 보이는 기도 모형의 기관삽관법을 시행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상 심장정지 환자로는 마네킹을 활용합니다. 저희 대학에서는 노르웨이 레어달사에서 만든 리서시 애니 QCPR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리서시 애니 QCPR 내부에 다양한 센서들이 장치되어 있어서 심폐소생술의 여러 가지 파라미터들을 측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 국시원에서 어떤 회사에서 나온 어떤 종류의 마네킹을 활용하는지는 아직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응급처치 문항의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 병원 내 심장정지 환자를 발견하고 도움을 요청한 뒤 1인 구조자 심폐소생술이 포함된 기본 심폐소생법을 제공하고 심폐소생술 팀이 도착하면 심장전기충격요법을 시행한 뒤 도우미와 함께 팀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 자발순환 회복을 확인한 뒤 기관삭감법을 진행하는 순서입니다. 첫 번째 박스가 기본 심폐소생법을 평가하는 박스고요. 두 번째가 심장전기충격요법, 세 번째가 기관삭감법을 평가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 박스가 동시에 쭉 순차적으로 진행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응급처치 문항은 이게 저희 대학의 구성이고 국시연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는 공개되어 있지 않아서 알 수가 없고요. 저희 대학에서는 총 29개 평가 항목에 각 1점씩 해서 29점 만점으로 문항을 구성했습니다. 기본 심폐소생법은 9개의 평가 항목, 심장전기충격요법은 10개 평가 항목, 기관삭감법도 10개 평가 항목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저는 이 중에서 기본 심폐소생법에 해당되는 9개의 평가 항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나머지 심장전기충격요법은 응급학교실 홍준영 교수님이, 기관삭감법은 응급학교실 안지영 교수님께서 따로 설명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기본 심폐소생법 평가 항목은 이렇게 9가지입니다. 원래 예전에 오스키에서 단독으로 평가했을 때는 훨씬 더 많은 평가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 3가지 술기를 동시에 평가하다 보니까 좀 너무 많은 평가 항목이 들어가면 12분 내 완료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어서 좀 축약해서 중요한 부분만 포함을 시켰습니다. 올해 작년과 달리 또 몇 가지 항목을 추가로 개정을 한 부분이고요. 내용을 보시면 첫 번째 반응 확인, 그 다음 두 번째 도움 요청, 세 번째 호흡과 맥박 확인, 네 번째 적절한 가슴 압박 속도, 다섯 번째 적절한 가슴 압박 깊이, 여섯 번째 완전한 가슴 이완, 일곱 번째 입 대 입 인공호흡, 여덟 번째 가슴 압박 중단 시간, 아홉 번째 심폐소생술 교대. 이렇게 평가 항목이 구성되어 있는데 파란색으로 표시된 4가지는 평가자가 질적으로 평가하는 질적 평가 항목이고,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5가지는 마네킹에 내장되어 있는 센서에서 측정한 수치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항목입니다. 각각의 평가 항목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평가 항목표를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0년 한국 심폐소생술 지침에서 공개된 성인 병원 내 심장정지 기본 심폐소생법 순서 알고리즘표의 순서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평가 항목 1번부터 9번까지 순서대로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우선 첫 번째 평가 항목은 반응 확인입니다. 질적 평가 항목이고요. 어렵지 않습니다.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는 것이고,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면서 환자분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본다.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고요. 이 그림은 이제 한국 심폐소생술 지침에서 가져와서 어쩔 수 없이 병원 밖 심장정지의 상황을 그림으로 그린 것이기 때문에 지금 시나리오랑은 조금 맞진 않겠죠. 그래서 물어보는 것도 여보세요 괜찮으세요가 아니라 환자분 괜찮으세요라고 수정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도움 요청입니다. 마찬가지로 질적 평가 항목이고, 환자가 반응이 없으면 표준화 간호사에게 심폐소생술팀 활성화를 요청하고 동시에 심장충격기와 응급카트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작년에는 이 항목이 표준화 간호사에게 요청하는 게 아니라 환자 머리맡에 위치한 비상벨을 누르고 심폐소생술팀 활성화와 심장충격기 및 응급카트를 요청하는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올해에는 표준화 간호사에게 구두로 요청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호흡과 맥박 확인 역시 질적 평가 항목입니다. 호흡과 맥박을 동시에 정확한 방법으로 5초 이상 10초 이내에 확인하면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평가자가 초시계를 이용하여 시간을 측정하므로 5초 이상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대부분 이제 학생들이 잘 하는데 일부 학생이 너무 짧게 확인을 하고 가슴 압박으로 넘어가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2초 내지 3초만 형식적으로 확인을 하고 가슴 압박으로 넘어가는데, 그런 경우에는 감점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충분히 5초 이상은 확인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호흡 확인 방법은 환자의 입, 코, 가슴배를 번갈아 바라보는 것으로 대체되며, 정확한 맥박 확인 방법은 목동맥을 한 손의 손가락으로 정확한 위치에서 만지면 체크가 됩니다. 이때 얘기하는 정확한 위치는 목빗근과 기관연골 사이 오목한 삼각 공간을 가리키고요. 호흡과 맥박을 정확한 방법으로 확인하였지만 동시에 확인하지 않고 따로 나눠서 확인한 경우 10초를 초과한 것으로 간주하여 0점 처리됩니다. 지금부터는 마네킹에 내장된 센서에서 측정된 값을 기준으로 평가되는 항목들인데요. 첫 번째, 평균 가슴 압박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사이에 들어가면 1점을 획득합니다. 이 밑에 보이는 그림은 리서시 애니 QCPR에 컴퓨터로 연결해서 추출한 데이터인데요. 그 데이터에서 여러분이 시행하는 심폐소생술의 값이 이렇게 저장이
돼서 리포트가 됩니다. 여기 보시면 가슴 압박 속도가 평균 분당 104회였다라고 표시가 되는데, 이러면 만약 이렇게 시행이 되었다면 1점을 획득하게 되는 방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적절한 가슴 압박 깊이, 동일하게 측정이 되고요. 이 측정값을 보면 53mm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평균 가슴 압박 깊이가 50mm 이상이면 1점을 획득하고 미만일 경우 감점되도록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항목은 완전한 가슴 이완입니다. 이 측정값 보면 적절한 가슴 압박의 깊이의 비율과 완전한 이완의 비율이 이렇게 리포트가 되는데, 이 예시 항목의 경우에는 100%니까 90% 이상을 충족해서 1점 획득이 되는 것이고요. 완전한 가슴 이완의 비율이 90%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점수를 획득할 수 없습니다. 다음 입대입 인공호흡 항목입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심폐소생술 5주기 동안 인공호흡 횟수가 10회로 체크되면서 동시에 평균 환기량이 400에서 700mm로 측정되면 점수를 1점 부여합니다. 이 밑에 예시를 보시면 총 인공호흡이 10일에 제공되었고 평균 볼륨이 134ml로 나오는데, 이거는 잘못된 건 아니고요. 이 예시 자체가 소아 QCPR 마네킹에 연결해서 측정된 값이기 때문에 볼륨이 이렇게 작게 나온 겁니다. 실제 성인 QCPR 마네킹에 연결할 경우에는 400에서 700cc 사이가 적절한 볼륨으로 계산되니까 그 점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마네킹 평가 항목으로 가슴 압박 중단 시간입니다. 이거는 작년에는 이 가슴 압박 분율이 60% 이상,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전체 심폐소생술 시간 중 여기 밑에 보면 빨간색 박스가 가슴 압박이 시행된 시간이고, 파란색 박스가 인공호흡을 시행하기 위해서 가슴 압박이 중단된 시간인데, 이 전체 심폐소생술 시간 중에 빨간 박스의 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슴 압박 분율이 되겠습니다. 여기 밑에 값은 65%로 나와 있으니까 심폐소생술 제대로 시행한 것인데, 이런 경우 즉 60% 이상으로 체크되면 1점을 부여합니다. 작년까지는 이 가슴 압박 분율이 60% 이상이면서 동시에 이 5번에 해당되는 인공호흡으로 인해 가슴 압박이 중단된 시간이 10초를 넘기지 않는 것이 동시에 충족되어야지만 1점을 부여했었는데요. 그렇게 두 가지로 꼭 나눠서 평가를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돼서 올해부터는 가슴 압박 분율만 60% 이상 충족하면 1점을 부여하는 것으로 평가 방법을 단순화했습니다. 질적 평가 마지막 항목으로 심폐소생술 교대 항목이 있는데요. 이거는 방법이 기본 심폐소생법을 5주기, 즉 가슴 압박 30회와 인공호흡 2회를 1주기로 간주해서 5주기 시행했을 때 약 2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심폐소생술 하고 있으면 5주기 시행한 뒤 평가자가 심폐소생술 팀과 심장 충격기가 도착했습니다라고 학생들에게 알려줄 것입니다. 그러면 이후 학생은 도우미에게 가슴 압박을 교대해달라고 요청을 하여 교대를 한 뒤 심장 충격기 사용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때 주의할 것은 도우미에게 가슴 압박을 교대해달라고 구두로 명확하게 지시를 해야 하고, 두 번째, 도우미가 실제로 마네킹 앞에 와서 가슴 압박을 교대할 때까지 충분히 기다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교대를 하는 사이에 발생하는 가슴 압박 중단 시간이 5초를 초과하지 않도록 짧게 가슴 압박을 교대하고 심장 충격기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냥 말로만 가슴 압박 교대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한 뒤 도우미가 오지도 않았는데 그냥 본인은 가슴 압박을 중단하고 심장 충격기로 넘어가 버린다. 그러면 감점이 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주의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보통 우리가 팀 심폐소생술 연습을 할 때 가슴 압박을 교대해 달라고 요청을 한 뒤 하나, 둘, 셋 이렇게 세면서 셋을 셀 때 가슴 압박을 교대하는 방식을 이용하곤 하는데, 그런 방식을 이용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더 설명드릴 내용은 이게 이제 심장 전기 충격요법 평가 항목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 심장 전기 충격요법을 시행한 직후에
즉시 가슴 압박을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의 프로토콜은 이제 학생이 심장 전기 충격요법을 시행을 하는데 본인이 심장 전기 충격요법을 시행한 뒤에 바로 리듬 확인이나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즉시 가슴 압박을 본인이 시작을 하셔야 되고, 동시에 도우미에게는 30대 2의 비율로 백마스크 인공호흡을 담당해 달라고 요청을 해야 합니다. 또한 이 도우미가 30대 2의 비율로 백마스크 인공호흡을 하기 위해서는 가슴 압박을 시행하는 구조자가 몇 번 압박했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가슴 압박을 시행할 때 가슴 압박 횟수를 소리내어 세어야 30대의 비율을 맞춰서 심폐소생술을 적절하게 시행할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은 이제 기본 심폐소생법에 포함된 내용은 아니지만 관련된 부분이라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표준화 간호사 및 도우미에게 어떤 부분을 도움을 요청하고 어떤 부분을 요청하면 안 되는지 참 혼란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학교 프로토콜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이 일단 정했습니다. 표준화 간호사에게는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은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환자의 반응을 확인한 뒤 도움을 요청할 때 표준화 간호사에게 구두로 도움 요청을 하도록 시나리오에 설명을 했었고요. 두 번째, 자발순환 회복을 선언한 뒤 기관삭감법에 필요한 물품을 준비해달라고 요청할 때, 이거는 이제 기관삭감법으로 넘어갈 때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기관삭감법의 마지막 단계에서 이빈도 기도 유지기를 삽입한 뒤 기관내관을 고정해달라고 요청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이제 구두로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도우미가 이제 실질적으로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요. 심폐소생술 팀이 도착한 뒤 가슴 압박을 요청해야 됩니다. 그래서 학생 의사가 심장 전기 충격요법을 시행하는 동안 가슴 압박을 도우미에게 요청을 해야 되는 거고요. 다만 전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렸던 것과 같이 실제로 심장 전기 충격요법에서 전기 충격이 전달된 뒤에는 학생 의사가 직접 가슴 압박을 시작해야 되므로 도우미에게 이때는 백마스크 인공호흡을 담당해 달라고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이론 강의를 마치고 심장 전기 충격요법과 기관삭감법은 홍준영 교수님과 안치홍 교수님 강의를 통해서 이론 강의를 들으시고 나중에 기회가 될 때 세 가지 술기를 합쳐서 통합해서 실기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